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소용돌이도 방정식의 규모 분석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정식이 어떤 규모에서 통용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은 방정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규모에 따라서 어떤 방정식을 구성하는 항들의 중요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항들의 중요도를 우리가 평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규모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들만 남기는 과정은 우리 기상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도좌표계에서 그리고 기압좌표계에서 와도 방정식을 유도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운동량 방정식에도 똑같이 했듯이 와도 방정식에 대해서도 규모 분석을 실시해서 중요한 항들만 한번 남겨보는 일을 이번 시간에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서 와도 방정식이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이해 이제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좌변의 경우 전미분 전개를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한 다음에 이제 F가 Y만의 함수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 시간에 대한 X에 대한 Z에 대한 F는 다 사라진다라는 거 주목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되죠. 단순히 다시 한번 와도 방정식을 F를 제거하고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규모 분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평, 연직, 길이, 깊이 뭐 이런 수평, 깊이, 규모에 대한 선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기도상에서 종강기상학을 늘 하는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변수들에 대해서 티피컬한 어떤 스케일,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규모 분석 시간에서 이런 특징적인 캐릭터리스틱 랭스 스케일이라든지 뎁스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것 연직 바람 규모, 길이 규모, 깊이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한 번씩 접해 본 양들이죠. 그래서 똑같이 요 값들을 이제 와도 방정식에다가 각 항들에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와도 방정식의 식에서 먼저 볼티시티에 대해서 규모 분석을 시행을 하면 자, 볼티시티는 저는 요 값을 외우고 있습니다. 이거 와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된다라는 거 뒤에서 역학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볼티시티는 한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 값이구나 중위도에서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성와도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성와도는 적도에선 0이고 극지에선 1이죠. 그래서 변화가 굉장히 큰 값인데요. 중위도에서는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되는 그러한 양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타와 F 상대와도와 행성와도는 F가 더 크다. 한 10배 정도 큰 값이다. 기본적으로. 행성와도가 상대와도보다 약 10배 정도 큰 양이다. 이것은 비단 이번 와도 방정식에 대한 규모 분석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우리가 준지균 방정식을 다룬다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제타와 F의 어떤 규모 정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와도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규모 분석을 통해서 이해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각 항들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 규모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리 규모 분석을 하는 하나의 요령 중에 하나가 이런 어드벡션 항과
텐던시 항은 규모 분석에서는 항상 같은 규모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속도는 거리분의 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과 속도가 이렇게 속도와 거리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미분은 속도 곱하기 거리에 대한 미분, 이거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세 개는 같은 규모로 추정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근거해서 요 세 항의 어떤 규모를 추정을 해보면 보편적으로 약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모 분석을 와도 방정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10승이 주된 어떤 가장 큰 프라이머리 텀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0의 마이너스 10승이 와도 텐던시, 와도의 시간 변화 혹은 어드벡션에 대한 그 규모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V 파샬 F 파샬 Y, 이건 의미가 뭐죠? 행성 와도 이류가 되겠죠. 행성 와도는 Y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X방향 이류 못합니다. Z방향 이류 못합니다. 단지 남북방향 이류만 할 수 있죠. 그 남북방향 이류만 가능한 경우 행성 와도 이류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가 끝나고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규모 분석을 하나하나 해보시면 굉장히 역학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가 붙었죠. W가 붙으면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죠. 역시나 이런 버티컬 어드벡션, 연직 와도 이류는 10의 마이너스 11승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항이 규모가 작은 항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스트레칭 텀, 당연히 규모가 크겠죠. 계산을 해보면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쭉쭉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은,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제타 플러스 F 라운드 X, 라운드 U, 라운드 Y, 라운드 F, 스트렝칭 텀은 원래 이건데요. 여기서 F가 제타보다 한 10배 정도 제가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스트레칭 항도 지금 기본적으로 근사를 하면 마이너스 F 이런 식으로 되겠죠. 왜냐하면 렐러티브 볼티시티 V가 되겠죠. V가 되겠죠. 상대 와도가 행성 와도에 비해서 10배 정도 작으니까요. 거의 행성 와도에 의한 기여도가 훨씬 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규모 분석을 해보면 행성 와도에 의한 기여도는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지금까지 나온 항들 중에 가장 큰 그런 항이 되겠죠. 당연히 10배 정도 큰 항이 되겠죠. 그리고 6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틸팅 텀이라든지 솔레노이드 텀은 굉장히 작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규모 분석을 해보면 이런 버티컬 텀, 그리고 로분의 델타 P, 이런 작은 로분의 델타 P 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10-11승 정도로 작습니다. 자, 이렇게 규모 분석이 각 텀별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우리가 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총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작은 텀, 10의 마이너스 11승 텀부터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텀이 제거되고요. 요 텀이 제거되고 이 텀이 제거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10의 마이너스 10승 이상이 되는 항들만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되겠죠. 특히나 이 텀은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 와도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지금 W 좌변에서는 연직 이류항은 날라갔죠. 크기가 작아서. 우변에서는 틸팅 텀 날라갔고 스트레칭 텀 날라갔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써놓으면 보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컨저베이션 형태로 좀 바꿔주기 위해서는 V 파샬 F 파샬 Y를 다시 전미분 형태로 돌려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V 파샬 F 파샬 Y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 0이죠. 이거 0이죠. 0이 되는 항들을 그냥 두 개를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값은 0이지만 기호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V 파샬 F 파샬 Y는 dF dt하고 같은 의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전미분 형태가 바로 V 파샬 Y 파샬 F로 전개된다. 왜냐하면 코리올리 그러니까 행성와도라는 것은 Y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미분 형태로 라그랑지안 이동을 한다고 할 때 Y 방향 항만 기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정리를 하면 요까지를 우리가 H라는 거, W가 없기 때문에 수평 이류까지 되겠죠. 그래서 요까지가 D, T, DZ가 되고요. 여기가 DT, DF가 DF, DT가 되겠죠. D, Z, DT, DF, DT.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다시 합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규모 분석을 통한 소용돌이도 방정식이 유도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시면 볼티시티 이류는 연직 성분은 거의 기여를 하지 않는다. 볼티시티 이류는 기본적으로 수평 방향으로만 규모 분석을 통해 보면 수평으로 이류되는 그 와도 이류만 고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전미분은 수평 성분만 포함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변은 다 없어지고 스트레칭 텀만 남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 규모 분석을 통한 와도 방정식을 얻어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단계에서 와도 방정식들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모 분석을 통한 와도 방정식 이렇게 얻어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켈빈의 순환 정리에 의해서 얻어낸 방정식은 뭐였죠? dt d 델타 A 제타 플러스 F 이꼴 제로. 그죠? 단 수납되기에서만 성립되는 식이었다. 켈빈의 순환 정리에서 먼저 유도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납되기라는 조건이 우리가 만약에 온이면을 사용을 하면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항상 만족하는 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dtd 델타 A 제타 세타 플러스 F 이꼴 제로다. 온이면에서 그죠? 이거는 수납 과정을 하지 않고 단지 단열 과정을 가정했을 때 온이면에서 항상 만족하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풀한 어떤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다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G 파샬 P 파샬 세타 제타 세타 플러스 F는 컨스턴트 혹은 DTD 라고 써도 되고요. 컨스턴트 요 식으로 바뀌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죠? P라고 해서 어텔 포텐셜 볼티시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식 다 같고 이것은 정적 안정도고 이것은 와도 이렇게 컨저브 된다 라는 거를 여태까지 배워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운동량 방정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쭉쭉 유도한 고도좌표계에서 방정식이 와도 방정식이 규모 분석을 통해서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증명은 하진 않았지만 지금 파샬 U 파샬 X 더하기 파샬 V 파샬 Y가
발산의 의미니까 이것이 사실 면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죠. 발산이 되면 면적이 커지고 수렴이 되면 면적이 작아진다. 그죠? 그러면 그런 관계를 착안하면 요 식 자체가 사실은 이 식과 거의 유사한 식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와도 방정식을 장시간에 걸쳐 많이 배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와도 방정식, 이 소용돌이 방정식을 주로 어디에서 적용하냐면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에서 와도 방정식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와도를 분석을 할 때 이 발산항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해석하기가 간편하겠죠. 그런데 500헥토파스칼은 굉장히 특이한 고도인데요. 어떤 고도냐면 연직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강한 그러한 층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발산이 거의 없는 그러한 레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500헥토파스칼을 수평 발산 수렴이 거의 없어서 이걸 비발산 고도라고도 합니다. 비발산 고도. 비발산 고도라고도 하고요. 만약에 발산이 없다라는 건 이런 얘기인데요. 기압 좌표계에서의 연속 방정식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죠. 그래서 발산이 없으면 파샬 오메가 파샬 P도 제로가 되겠죠. 이게 제로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죠? 여기서 지금 파샬 오메가 파샬 P가 제로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극값이란 얘기죠. W가 오메가가 가장 강력한 레벨, 그리고 비발산 고도 파샬 P 파샬 오메가가 제로가 되는 고도가 바로 500헥토파스칼이라는 얘기고요. 이런 경우에 지금 5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는 이러한 식이 만족하는 거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500헥토파스칼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칭 텀의 고려 없이 와도가 거의 보존되니까 500헥토파스칼 1기도에서 와도를 주로 분석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조 1기도, 볼티시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와도 같은 경우에는 500헥토파스칼에서 주로 살펴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우리가 유체, 우리 지구 유체 회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이제 볼티시티, 와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티시티를 빼놓고는 우리 그 지구 유체역학을 고려할 수 없으니까 강의를 몇 번 돌려보시면서 숙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보너스 챕터 같은 건데요. 어떤 이렇게 산맥이 존재할 때 우리가 수납적인 유체에서 기본적으로 흐름이 존재한다고 할 때 와도 보전을 이용을 하면 이 산맥 주변에서의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와도 보존의 원리에 따라서요. 그런 부분들을 잠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납 유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밀도가 압력만의 함수이고요. 직윤풍이 또 고도에 대해 독립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한번 위에서 이렇게 불면 거의 쉬어 없이 똑같이 분다. 그죠? 이것이 바로 수납대기죠. 약간 차이 나게 돼 있는데 이 화살표가 지금 거의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도에 대해서 직윤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수납대기의 특징이고요. 따라서 버티컬 윈드 시어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남북 방향 온도 경도, 동서방향 온도 경도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뭐죠? 온도풍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행성 규모 대기 운동을 기술할 때 주로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로키 산맥이라든지 우리 티벳고원 같은 대규모 산맥이 존재할 때 우리 대규모 흐름이 산맥 주변을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유체를 수납 유체로 가정함에 의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흐름이 지금 바람이 주풍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분다고 할 때 상대 와도는 여기선 제로고 여기서는 양수고 여기서는 음수고 양수고 음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원리에 따른 결과인데요. 자, 산맥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 풍속선 같은 것들을 그려보면
산맥 때문에 아래쪽은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나오게 되고 위에도 산맥 영향을 받아서 약간 이렇게 부풀게 되겠죠. 그러면 산맥을 지나가기 바로 전 초입에서는 기둥이 이제 아래쪽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위쪽이 들림으로 인해서 양의 와도가 유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산에 진입하게 되면 상대 와도가 음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스트레칭 텀의 원리에 의해서 기둥이 지금 짜부러지니까 어떻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팔을 벌리는 그런 형국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회전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상대 와도가 음수가 되고요. 다시 양수로 회복되고 여기서는 이런 식의 흐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수납 유체를 기본적으로 지금 산맥 주변에서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소용돌이도 방정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규모 분석을 통하면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나온 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산 수렴이 이제 면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엄밀히 잘 정리를 하면 아래가 같은 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분의 제타 플러스 F는 컨스턴트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델타 A 제타 플러스 F 이꼴 컨스턴트 이 말하고 거의 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둥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굵은 기둥과 스트레칭 된 기둥 너무 과장해서 그렸네요. 어쨌든 이런 기둥을 생각해 보면 델타 A가 큰 기둥이 요 H는 작게 되죠. 델타 A가 작은 기둥이 요 H는 크게 되죠. 그래서 H분의 1이 델타 A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미분 형태로 따르면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모션을 따라서 지금 그 H분의 Z 플러스 F가 보존된다. 그죠?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H는 기둥의 두께가 되겠죠. 비발산의 경우에는 H가 일정하다, 면적이 일정하다 같은 얘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Z 플러스 F가 컨스턴트가 되겠죠. 예. 자, 이런 원리를 지금 요 식을 이용해서 아까 앞에서의 상황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납 소용돌이도 보존 법칙을 생각을 해서 아까 산맥의 흐름을 한번 고려를 하면 요 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상대와도가 기둥이 늘어남에 따라서 양수, 음수, 양수, 여기는 조금 줄어들어서 음수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단순히 요 기둥의 H 두께를 생각해 보면 금방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서 이제 주풍이 중요한데요. 주풍이 서풍인 경우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간에 접어들게 되면 기둥이 스트레칭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양의 상대 와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세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상대 와도, 행성 와도, 그 다음에 기둥의 두께. 기둥의 두께는 지금 이 두 세타면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H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미 알고 있고 Z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F는 부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풍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면 F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구간에서는요. 지금 양의 와도가 유도가 되죠. 양의 와도가 유도가 된다는 말은 이런 형태로 흐름이 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기둥의 동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북쪽으로 향하려고 하고 기둥의 서쪽에서는 남쪽으로 향하려고 하게 되겠죠. 이류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 유체 자체에 의해서 이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지금 그 공기 덩어리가 지금 풍하측으로 갈수록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북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F에 있어서는 행성와도에 있어서는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행성와도가 자연스럽게 커지죠. 따라서 지금 이 경우에는 제타가 양수가 됨으로 인해서 그거에 따라서 풍하측에서 F가 커지는 그런 효과가 되게 됐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구간에서는 제타가 양수고, H가 양수고,
그에 따라 제타가 양수고 F가 양수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H가 급격히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제타도 급격히 기둥이 압축됨에 따라서 제타가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타가 음수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 순환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위도 방향에서 시계 방향이니까 남쪽으로 남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남쪽으로 남하하게 된다면 F는 어떨까요? 음수죠. 즉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북쪽으로 가면 F가 커지고 남쪽으로 가면 F가 작아지고 남쪽 북쪽 방향성은 렐러티브 볼티시티가 풍하측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요. 나머지 구간에서 다 이해되고요. 그래서 잘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흐름은 X축, Y축, 남북 방향에서 산을 만나기 전에 흐름이 약간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본격적으로 산을 넘으면서는 남쪽으로 이렇게 공기덩어리 움직이고요. 산사면을 내려오므로는 다시 북쪽으로 북진하고요. 산을 다 내려와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 경우에는 제타와 F가 같이 움직이죠. 제타가 작아지면 F도 작아지고 제타가 커지면 F도 커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부터는 이제 서서히 H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H equal constant. 여기서 H가 컨스턴트가 되면 제타와 F가 보존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건 보존이 되는 상태를 만들기가 되게 버겁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기가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웨이브 형태로 이런 모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주풍이 서풍인 경우, 다시 정리하면 주풍이 이런 식으로 서풍인 경우 작은 볼텍스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때, 산맥을 통해 접근할 때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반대로 이제 동풍의 경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풍의 경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서풍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산맥을 지나면서 이렇게 파동이 형성이 됐는데 동풍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댐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맥을 넘으면서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이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기둥이 스트레칭이 되니까 제타가 양수, H가 양수, 단 F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제타가 양수라는 말은 사이클로닉 볼텍스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진행 방향에 대해서 풍하측에 대해서 F는 어떻습니까? 감소하게 되죠. 즉 남하하게 됩니다. 공기덩어리가 바로 남하하게 되고요. 남하하면서 여기서는 반대로 북상하고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상대 와도와 F가 아까 서풍의 경우는 방향이 같았는데 이런 식으로 항상 적어도 산의 영향을 받을 때는요. 근데 동풍의 경우에는 산의 영향을 받는 구간에서 방향이 지금 반대죠. 그죠? 그 말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 이미 캔슬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산을 다 버린 그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제타 플러스 F가 그 자체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산을 넘으면서 깊이가 변화가 있는 동서 방향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상대 소용돌이와 행성 소용돌이도가 서풍인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산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균형을 이루기가 힘들어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만 계속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먼 풍하측까지 파동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풍해 같은 경우에는 상대 소용돌이도와 행성 소용돌이도가 다른 방향으로 커지고 작아지게 돼서 쉽게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풍하측에서 멀어져 갈수록 파동이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대규모 흐름의 어떤 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위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주풍이 서풍이기 때문에 동풍의 산맥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그림들을 산맥을 만났을 때 대규모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와도와 순환 그리고 와도 방정식, 와도의 균형, 와도의 규모 분석을 통한 방정식을 간단화시키는 데까지 그리고 와도 방정식의 각 항들의 의미들까지 모두 배워보았고요. 여러분들 와도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그 준지균 방정식을 통해서 종관기상학에서 있어서 운동을 기술하는 방정식을 본격적으로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장들을 잘 복습을 하셔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의 강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